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 경제학과 하이니어 교수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인혁입니다. 저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경제학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 20년 차인데 어떤 분들이 내가 노스캐롤라이나도 알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아는데 웨스턴 캐롤라이나는 모르겠다. 예, 없습니다. 그런 주는. 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이고요.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가보셨을 텐데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이제 산속에 있는 학교고요. 거기 부임해서 이제 20년 차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집에 크리스탈 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은 모르죠.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자료를 보여드려서 어차피 판단은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이제 멀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이제 앞자리로 이동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리세션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런데 혹시 잠깐 우리가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혹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 혹시 아니다, 잘은 모르지만 와도 별로고 좀 안 올 것 같다? 예, 네. 아니, 난 모르겠다. 아니면 난 상관없다. 예.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항상 펀드레이저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한 67%, 70%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조사에는 90% 이상이 리세션이 올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또 신문을 보면 조지아 경제는 리세션 피해가는 것 같다. 예, 그런 기사들도 이제 많이 뜨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올 것 같은데 지금 밖에 나가서 식당 가보고 호텔에 투숙해 보면 리세션이 웬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뭐 미디어나 다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지난 22일이죠. 불과 3일 전에 연준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6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6주 전에 수요일에 모여서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올려서 지금 현재는 목표하는 기준금리가 4.75에서 5.0.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이제 0.25 레인지로 목표를 정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쉽게 말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5%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후부터, 작년 3월 이후죠. 그러니까 딱 1년 전부터 무려 4.7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5% 정도를 올린 거죠. 이자율은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목표치를.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경사를 보면 이렇게 급하게 올린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안에 무려 5%에 가까운 이자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경영에서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좀 너무 어그레시브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이제 큰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워낙에 낮은 이자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장기 국채를 사갖고 있었는데 단기로 대출을 해주다가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예금 옮기고 또 이제 그들도 이제 갖고 있는 국채가 더 이상 이제 프로피터블하지 않으니까 빨리 팔려다 보니까 손해 보고 주식 떨어지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과 이제 이틀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그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이제 열흘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자율 때문에 그 은행이 꼭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렇다면 사실 모든 은행이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조금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 작년에 이미 올해 대략 한 5.25%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니라 연준의 그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회원들이. 그리고 이제 요번에 같이 공개됐는데요, 점도표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평균 내보니까 이제 5.1%. 점도표라는 것은 그 보팅에 참가하는 그 위원들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진짜로 스티커를 붙여요. 참 재밌어요. 지금 21세기에 그 AI가 판을 치는 세상에 이만큼 표를 놓고 이렇게 스티커를 갖다 이렇게 붙입니다. 나는 5%, 나는 5.2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재밌는데 그걸 평균 내보면 이제 5.1%.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한 번 더, 최소한 한 번 더 이자율이 오를 수 있겠다. 6주마다 모이니까 5월 첫 주가 되겠죠. 5월 첫 주에 회의를 하면 한 번쯤 더 올릴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올릴 때는 뭐 0.1포인트 이렇게 올리지는 않고 최소 단위가 0.25이기 때문에 이제 5.25가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죠.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큰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했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한 내용은 그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그 USB에 이제 합병이 됐는데,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서 합병을 거의 정부에서 이렇게 등 떠밀다시피 해서 합병을 파산되기 직전에 합병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게 퍼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2008년에 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 침체가 이제 2008년 9년에 있었다가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혹은 뭐 그레이트 리세션 등등. 그리고 10년 이상, 정확히는 무려 128개월 동안, 그러니까 10년하고도 반이 넘는 동안 호황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낮은 이자율에 힘을 입어서.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짧은 리세션을 한번 경험했죠. 불과 2달. 보통 리세션은 평균적으로 한 8개월은 가거든요. 6개월에서 한 10개월, 8개월은 가는데 2달짜리 정말 전무후무한 리세션을 잠깐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이죠.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2022년 6월에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9.1%까지. 재미있는 것은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심각하지만 정부는 항상 그 물가를 2% 정도에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은 물가가 너무 낮아서 어떻게 하면 2%까지 올려서 유지할까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졸지에 똑같이 2%인데 이번엔 너무 높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2%로 낮춰서 유지할까? 결국은 똑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 아직도 넘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빨리 떨어지지를 않아서 걱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그 무기가 많지 않고, 흔히 뭐 총알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책을 쓰는데 이제 생각처럼 빨리 그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기 침체를 이제 얘기할 때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경기 침체가 뭐가 문제죠? 문제인데 뭐가 문제죠? 하면 인플레이션은 내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문제인 건 알겠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경기 침체를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도 잘 안 하고 투자도 잘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물건 팔기도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실업률,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니까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실업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4%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거의 대부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 인플로이어이신 분들은 여전히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리세션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흔히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봐도 아직 3%대예요. 아주 경이롭게 낮은 수치입니다. 4.5만 낮아도 밑이어도 좋은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진단하고 예측해야 되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주 디테일한 거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 전체를 좀 보면 IMF에서는 대략 혹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한 2.9% 정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거다. 수치가 딱 와닿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 전해를 보면 3.4. 작년에 비해서 좀 낮겠구나. 이런 생각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IMF는 통상 1년에 2차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작년 10월에 했고 이제 6개월이 지나지 않아 3개월 만에 지난 1월 달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약간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체는 낮지만 3개월 만에 아니야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어. 조금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한국은 더 낮췄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1차적인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 경제가 더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우리의 주제는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디테일한 건데 어차피 잘 보이시지도 않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 수지가 너무 그러니까 흑자에서 적자 상태로 지난 1년 동안 바뀌어서 사실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출 주도형 엑스포트 드리븐 컨트리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팔아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한국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에 인플레이션이 급상승을 했을 때 처음에 연준은 이게 일시적인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대응이.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 이제 하는 정책을 이제 흔히 우리가 통화 정책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데 통화 정책은 효과를 보려면 선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걱정되면 먼저 이자를 올려야 돼요. 침체가 이미 들어가서 뒤따라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수치들만 보고 미리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특히 이자율이 여기 2020년 코로나 리세션 때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무려 2년 정도가 되는 동안에도 연준에서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9%까지 가고 나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올리다 보니까 보통은 0.25 이렇게 올리는데 막 0.5, 0.75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막 이런 말들이 저희가 흔히 쓰지도 않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시장이 겁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조금 더 심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180도 이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준 의장은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기자 프레스 브리핑을 하는 동안 이제 쓰는 말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고 물가가 내리면 디플레이션인데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기는 한데 상승하는 속도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인데 9%가 아니라 이제 6%가 돼서 더 이제 5, 4, 3 이렇게 내려갈 거다. 그걸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 율이 바뀌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나 잡힐까요? 아무도 모르죠. 연준도 모르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지를 보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지를 알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뭐 예측을 조금은 해볼 수 있으니까 미래 일이니까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겼는지 첫 번째는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 이제 0% 이자율을 정말 오랫동안 거의 10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2020년에 위축이 됐다가 갑자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정말 그 쌓였던 그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급격히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저도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긴 처음인데 뭐 메일박스에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뭐 행복하죠.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려 4조 달러 이상이 풀렸습니다. 혹시 한국에 계신 분과 말씀을 나눠본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도 주긴 줬는데 거의 미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잘했는데 미국 정부는 정말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사람들이 쓰니까. 그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차질,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뭐 중국과의 긴장,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가 됐기 때문에 공급망이 활발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여전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 이렇게 이제 제가 전부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요인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내년을 볼 때 얘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얘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주요 원인이라면 다시 한번 볼까요? 양적 완화 정책 이제 안 하죠. 0%가 아니라 이미 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위험 요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형태 변화 이미 다 변화했죠. 이미 뭐 페이스 투 페이스 됐으니까 이것도 더 이상 위험 요인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 이제 안 나오죠. 이것도 아니에요. 공급망 차질 이거는 여전히이기는 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악화되고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악화되고 있진 않아요. 아주 빨리 좋아지지 않을 뿐이죠.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 이거는 좀 다른 영향들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나열한 원인들이 사실이라면 올해 내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이 중에 많은 것들이 악화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얘가 빨리 안 내려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좋아지고는 있지만 빨리 안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국과의 좀 긴장 관계가 요새 대만까지도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좀 쉽지 않고 미국은 이제 이참에 공급망을 완전 재편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이 에너지를 러시아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참에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도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아예 공급망을 재편하자라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빨리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추가 압박 요인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이제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도 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하다는 거는 1년, 2년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이자율을 만약에 지금 이자율을 10%까지 올린다고 한들 물가 상승률이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3%까지 떨어지랴?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올해, 내년 혹은 그 이후까지 고물가, 고금리 상태를 이제
그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물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보니까 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물가 상승률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보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흔히 CPI라는 것입니다.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 혹시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계신 분들은 그 물가 상승률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CPI에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정책을 쓸 때는 CPI라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연준 의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CPI를 보는 게 아니라 PCE라는 것을 본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결국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PCE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신문에는 CPI만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구글에서 PCE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코어 PCE라고 음식과 에너지 부분은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PCE만 보면 이것을 보고 이것은 이제 연준 의장이 한 얘기를 제가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가 안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공식적으로. 얘가 2% 정도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여전히 얘는 4%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비해서는 또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CPI가 조금 떨어지고 6%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지난달에 비해서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혹시 이제 실리콘밸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이자를 올릴 거라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못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예상과 같이 여전히 0.25 정도는 올려야 된다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 침체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 노동시장만 잠깐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은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여전히 좋은데 그러면 침체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제 좀 상반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반드시 상반되는 것은 아닌 이유가 이제 외신은 아니죠. 미국에서는 국내 미디어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씁니다. 바이브 세션 혹은 drop full recession. 바이브 세션이라는 거는 이제 굳이 번역을 해보면 그냥 모양만 약간 느낌만 리세션이고 실제로는 아니야 이런 느낌의 의미고 그다음 drop full recession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jobless growth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그거와 비슷하게 job full recession 수치상으로는 리세션인데 여전히 고용시장은 좋아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업률은 엄청 낮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좀 중요하지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작년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었던 말인데 Big Quit이라고 합니다. Great Resignation. 20년과 21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특히 메디컬 필드 혹시 계신 분들은 의사, 간호사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고요. 또 간호사분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인업 보너스 막 몇천 불씩 줘도 간호사 구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의사들이 많은 분들이 얼리 리타이어를 해버렸어요. 메디컬 필드만 생긴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오죽하면 Great Resignation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비어 있는 자리, 채워야 되는 자리가 무려 1,100만 개가 비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개 한 400에서 500만 개 정도가 비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구하고
뭐 자리 이동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걸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배 이상, 1000만 개 이상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quit 혹은 Great Resignation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그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고 하죠. 실제로 인구 전체가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한 60% 정도.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듯이 대략 미국은 한 64, 5%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학생들 빼고, 은퇴하신 분들 빼고, 주부님들 빼고, 한 60% 남짓. 그런데 그 수치가 엄청 떨어졌고요. 리세션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상승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파트타임 이 지표는 굉장히 경제 그 이코노믹 리세션을 예측할 때 중요한 지수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 바로 돼 있는 게 이제 리세션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그 중에 항상 파트타이머들이 증가했습니다. 비율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지금 또 파트타이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파트타이머는 내가 원해서 파트타임을 하는 게 원해서 파트타임 하는 분들 빼고, 그러니까 정말 사정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빼고 나는 풀타임을 하고 싶은데 파트타임 자리밖에 없는 분들만 계산을 해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왜 실업률은 낮은데 리세션을 걱정하느냐? 우선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냐거든요. 인구 전체가 아니라. 그런데 분모가 작아졌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업률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하면 암산 저랑 같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100명인데 5명이 실업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5니까 5%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에 실업이었다가 이제 관뒀어요. 그냥 아예 일을 그냥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5가 아니라 4잖아요, 분자는. 근데 분모가 99예요, 여전히. 그러면 99분의 4는 거의 4잖아요. 그러면 5%에서 4%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가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 구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점점 돌아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사실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많은 분들이 리세션을 많이 우려하고 계신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아직은 미지수도 많지만 그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조지아 경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리세션을 걱정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미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식으로 해서 리세션이 오게 되면 비슷하게 느낍니다.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주요 산업들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리세션들에 비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도 계시지만 또 이제 다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현장은 잘 몰라도 지금 이제 미국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리세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큰 16번째로 큰 은행이 이틀 만에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금이 이제 25만 달러까지만 이제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 달러 갖고 계시면 최소한 어카운트 4개 열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농담이 아니고 요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그 이유는 알겠지만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 버리면 누가 보험 만들고 있다가도 큰 사건 터지면 다 해준다 그러면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기 차단하느라고 하기는 했는데 개인적인 걱정은 더 큰 문제,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조기 진화에 나섰고 그리고 16번째로 큰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위에 정말 탑 10에 있는 은행에 비해서는 예금액이 그렇게 큰 은행은 큰 은행은 큰 은행이지만 미국 전체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이제 걱정은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카운트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뭐 안젤리나 졸리도 자기 재산 반 잃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쓸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디안 추장의 모순 혹은 인디안 추장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인디언들이 그 자연 현상에 굉장히 민감해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도 이렇게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어느 겨울에 이제 그 부족민들이 추장에게 물어봤대요. 이번 겨울 춥겠습니까? 별로 안 춥겠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자기 오두막에 들어가서 기상청에 전화를 했대요. 올겨울 춥겠냐 안 춥겠냐? 그랬더니 기상청에서 춥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기 부족민들한테 춥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겨울 월동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몇 주 후에 또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잠깐 있으라고 들어가서 기상청에 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상청에서 이번 겨울은 정말 추울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기상청에서 하는 말이 인디언들이 이걸 잘하는데 그 인디언을 보니까 월동 준비를 아주 세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추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막 괜찮다고 하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더 조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다더라. 그럼 더 줄이면 안 올 것도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발표나 연준 발표를 들을 때는 저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패닉 상태를 무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새겨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계속 올린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뭐 영어 표현으로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뭐 그런 말 쓰잖아요. 행간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보면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사실 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줄이시면 안 올 것도 오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저도 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남부 한인의 앞에 네.